네. 자, 이게 말이 될까? 이게 사전 투표에서만 이런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서울, 경기, 인천이 다 똑같이 저렇게 나왔는데 당일 투표는 그러면 뭐 서울, 경기, 인천이 원래 표심이 비슷해서 같냐? 아닙니다. 당일 투표는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은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52대 48이고요. 경기는 53대 47이고 인천은 51대 49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도 같지 않은데 그렇죠. 오로지 사전 투표에서만 63대 36으로 저렇게 갔다는 거. 이 건 때문에 저희가 민경우 의원님과 함께 이 거대한 싸움에 저희가 함께 하게 된 거죠. 민 의원님도 사실은 이 표를 보지 않으셨으면은 그냥 음모론 중에 하나 이렇게 보셨을 수도 있었죠. 두 개가 똑같은 건 많습니다. 네. 근데 전국에 세 사람 후보의 사전 투표율, 관내와 관외의 비율이 100대 39로 똑같은 곳은 제 지역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였죠. 아니 0.39, 0.39, 0.39 이런 비율로 사전 투표율이 똑같을 확률을 박성현 교수님께서 그러셨죠. 당신은 이 통계학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믿을 수가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물조물 통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으신 거다. 그러면 그때는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충격적인 숫자죠. 세 번째. 네. 자, 이게 사실 근데 선관위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13%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있을 수 있다. 저 모든 걸 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당일 투표는 왔다 갔다 합니다. 당일 투표는 당일 4월 15일 날 투표를 한 후보들에 대한 투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하게도 사전 투표에서는 아주 일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한 군데도 안 빼놓고 다 이겼습니다. 그렇죠. 사전 투표는. 근데 단순히 서울, 인천, 경기에서 121개 지역구인데 121개 지역구만을 이긴 게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의 동별로 따지면 1100개쯤 됩니다. 읍면동이. 읍면동 같은 걸로 봤을 때 1100개쯤 되는데 이 1100개 되는 지역에서 단 한 군데도 안 빼놓고 사전 투표에서는 전부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회계부정할 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가 바로 부재자 투표 공관표에서 보시면 기권수에서 -9가 있고요. 네네. 또 일산 이동 이 마이너스는 항상 사전 투표에서만 나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단 하나도 마이너스 숫자가 안 나오는데 저 일산 삼동의 관내 사전 투표를 보시면 맨 끝에 기권수에서 -1이 나옵니다. 왜냐면 선거인수가 5,000명인데 5,001명이 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더 많아. 기권이 한 명이면 4,999명이 돼야 되는데 한 명이 늘었으니까 기권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는. 상식적으로 일단 선거인수보다 투표가 많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1을 집어넣는데 저건 보통은 어쩌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없는 표를 만들어 놓으면 저렇게 되죠. 그렇죠. 네. 없는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었는데 분류기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하나 더 많이 나왔어. 그러면 사실은 보통은 사람이 했으면 하나를 빼야죠. 하나씩 빼야 되는데 이걸 못 빼고 숫자가 이미 분류기에서 딱 찍히고 그게 선관위 서버로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건드릴 수가 없어. 한번 숫자 변경한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홈페이지에서 10표가 이따가 그 부분 이쪽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14표를 바꾼 것도 있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숫자가 비례 투표하고 지역 투표하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저렇게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고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 데가 한 50여 군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가 자신 있으면 단 한 표도 틀릴 리가 없다. 얘기를 해도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고 그걸 지난번에 그렇게 했거든요. 선관위가 평소에 무슨 일 합니까? 아무 데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도 선관위가 외교부보다도 더 예산을 많이 쓰면서 존재하는 이유는 선거 때. 선거 때 관리 잘하라고 평소에 놀던 말던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선거 때만 확실하게 관리해라.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요. 선거가 사실 많이나 있습니까? 총선하고 대선하고 2년 지방선거 2년 맞춰서 한 번씩 있으니까 중간에 대선이 이제 한 번 있다고 치더라도 4년에 3번이에요. 4년에 3번? 5년에 3번?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채 안 됩니다. 그 선거를 위해서 선관위 그 직원들과 그 예산을 유지하는 건데, 만일에 이 선거를 우리가 못 믿는다? 그럼 선관위라는 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정말 없는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 게, 이 문제는 명백하게, 불법 부정선거에 관해서 저희가 검증하자는 거지, 자꾸 요새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부실 선거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건 불법 부정 선거로 가면 나중에 무슨 출구 전략 어쩌고저쩌고 하고 출구는 무슨 출구가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지. 여기서 무슨 출구 전략을 얘기하고 무슨 부실 선거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분탕이라는 사람. 맞습니다. 심지어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번 부정선거의 의혹은 지난번 중앙선관위가 했던 시연회로 모두 해소가 됐다. 지금 이제 발견되는 것은 부실일 뿐이다. 실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 그런 견해를 바꾸지 않는다면은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고 민주당의 당번병이다. 그런 비난을 받아도 쌉니다. 얼른 고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어느 후보 하나가 젊은 후보 하나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오늘 아주 용감하게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 그분도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블랙 시위 얘기도 할 기회가 있는데 블랙 시위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불법 부정선거로 가면 나중에 우리가 빠져나갈 곳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실로 가야 된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네.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출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배수진이라고 있죠? 네. 배수진, 물을 뒤에다 두고 네. 싸우는 걸 배수진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보다 더한 파부, 침주, 네. 파부, 솥을 깨고 침주, 배를 가라앉히고 네네. 뒤로 돌아갈 일이 없어요. 네. 무슨 뭐 우리가 엑시트 플랜, 뭐 그렇죠. 탈출, 출구 전략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네. 그럼요. 아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네. 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과 싸우는 건데 네네. 우리 퇴로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그리고 이기는 싸움입니다. 저희가. 네. 자, 그러면 이걸 보시죠. 이제 화성시 갑의 봉담읍이 있습니다. 봉담읍. 근데 이 봉담읍은 네. 이상하게 네. 관내 사전 투표를 분명히 했거든요. 네. 근데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황당합니다. 저희 한번 가봐야겠네요. 저희도 네. 한번. 아니, 그러니까 네. 실제로 봉담읍 어디서 투표했는지도 알아요. 관내 네네. 사전 투표를 네. 어디서 했는지도 아는데 네네. 통계에 안 나와요. 네. 이게 보시면 봉담읍 화성갑입니다. 네. 화성갑의 봉담읍에서만 0%. 사전 투표율이 0%입니다. 당일 투표율 50.1%. 기권이면 49.9는 뭐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네.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고 정건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게 뭐 이 행정명이 바뀌고 네. 다음에 선거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사전 선거를 하지 말라고 네. 자기네들이 권고와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도 불법의 여지가 있고요. 그럼요. 당연히 그 거짓말인데요? 그렇죠. 저게 했다는 사람들이 네. 나오잖아요. 했다는데 예. 어디서 그러니까. 했는지도 알아요. 어디서 그렇죠. 했는지도 아는데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그리고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단 한 명도 안 갑니까? 아유. 아니, 그 실제로 사전투표소를 차렸어요. 봉담읍에서 네. 차려가지고 네. 했는데 저게 병하고 갑이 섞여가지고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어찌됐거나 화성시 갑에는 봉담읍에서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야,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 이게? 그 표가 어디 갔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네.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저 가장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7초의 기적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4.7초의 기적 이 네. 투표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7초를 계산하는 방법을 놓고 네네.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단순화시킬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뭐 표를 받고 신분증 확인하고 장갑 뭐 끼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걸로 다 계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네. 중요한 거는 투표함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투표함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4.7초마다 투표함을 하나씩 넣어야죠. 그게 얼마나 빠른 건지 모르시고 네. 다음에 24시간 동안 똑같은 속도로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른이가 네, 바로 거기서 자기가 그 자기가 블로그에다가 자랑하듯이 올렸는데 그럼 저분이 저거 내고 그 다음 사람이 다 4.7초마다 탁탁탁탁탁 집어넣어야 되는데. 8,210명이 다 탁탁탁탁 4.7초마다 넣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네. 서른 의원이 첫날 10일날 10시경에 투표를 했대요. 네네. 근데 금요일이네요. 네, 금요일날 10시경에 투표했는데 보면 서른 의원 뒤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게요. 아무도 없는 걸 보면 줄을 안 섰다는 건데 네. 줄을 안 섰다는 거는 4.7초에 한 명씩 투표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 4.7초에 한 명씩 투표하려면 줄을 쫙 서 있고 단 한 명도 실수 없이 이게 두 장이잖아요. 두 장. 네. 두 장을 접어서 저 좁은 홈에다가 바로 정확하게. 팍팍 넣어야 돼요. 팍팍. 줄을 서야 하는데 그 줄의 길이가 부천 사항동에서 숙명여대까지 쭉 서야 된다. 18.2km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했었었죠. 사람 수가 저렇게 많다는 게 18,200명이. 저것도 좀 한번 그 기사 한번 찾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 부천시 저기가 사전투표율이 또 제일 낮은 곳으로 네, 지금 19.9%. 네, 근데 네. 저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걸로 나왔는데 무려 18,210표가 나왔다? 네. 이거 저게 좀- 왜 저런 일이 벌어졌냐면 네. 그 성관이가 미처 예측을 못했나 봐요. 네네. 부천시는 원래 36개 동이 있는데 네네. 36개 동을 광역동화 한다 그래가지고 네네. 3개 내지 4개 동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네. 부천시 안에 동이 10개밖에 없어요. 네. 근데 사전투표소는 한 동에 하나 설치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신중동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큰 선거구가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가장 사전투표를 많이 했던 곳이 논산 연무대 투표소인데 맞습니다. 연무대 투표소에 2017년 대선 때 투표했던 걸 보면 막 그때 12,000명 투표, 네. 11,000 몇백 명 해가지고 가장 그냥 최고 몇 개 줄을 서가지고 네, 막, 전국 네. 최고를 기록했는데 전국 최고를 기록한 논산 연무대 투표소를 보면 이틀 동안 정말 10개 줄 이거죠.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한 거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고. 네. 그리고 저건 대선이기 때문에 한 표입니다. 예, 예, 두 표도 예. 아니고 한 표인데 한 표를 가지고 바로 집어넣고 저렇게 해도 여러 줄로 서서. 저게 이틀 동안 아니 저게 지금 이제 발급받는 거죠. 네. 발급받는데 저렇게 줄을 서야 되고 네. 저희가 체육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 공간이 돼야 그렇게 해서 발급받는데 시간 걸리기 때문에 하고 저렇게 줄을 서서 투표를 해야 투표가 되는 겁니다. 기표소 보세요. 기표소 숫자.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도 18,210명은 아니었거든요. 12,000명입니다. 예. 12,0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저렇게 예. 이틀 동안 계속 투표했는데 6,000표가 네. 더 많았던 거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부천은. 예. 자, 이거 보세요. 경기도 사전투표율이 1등이 과천이었고 부천이 꼴찌였는데 18,210표가 나와요. 예. 지난번 선거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5군데의 사전 투표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5군데에서 모두 투표한 사람이 8,000명이었어요. 네. 근데 그 5군데를 한 군데를 모른 거예요. 네. 몰았는데 18,210명이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들이 이제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를 봤는데 저 안에는 CCTV가 없었답니다. 네. 이제 그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CCTV가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바깥에는 있지만 안에는 CCTV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기다 올려놨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뭐 몇 명을 셀 수 없으니까 이거는 뭐 18,000명이 왔다고 해도 네.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다가 꼬리를 잡혔다. 그런 이제 관측이 있습니다. 네. 이게 특히 또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그냥 나 오늘 기표소 가서 또 프린터 출력받으면 바로 투표할 수 있지 이렇게. 근데 사전투표는 절차가 되게 복잡합니다. 한번 절차 한번 볼까요?
이번엔 특히나 발열 체크하고 장갑 나눠주고 뭐 이런 게 있고 또 투표용지도 2매를 출력해야 되는데 지역군 좀 짧지만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50cm입니다. 35개 정당이 있어가지고 50cm인데 그래서 한 사람용 표를 투표하는 데만도 시간이 저희도 체크를 해봤지만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거의 50초 가까이. 거의 50초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도 말도 안 되게 뭐 15군데나 프린터가 세트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 공간이 워낙 좁아서 그렇게 23세트가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것도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입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다들 뭐 젊은 사람들이 엄청 빠르게 했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60대 투표율이 되게 높았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4.7초 내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빨리빨리 추천한다? 이런 건 거의 보시죠.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무려 361만 명이 있었네요. 부천 신중동은 이렇게 너무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면 자,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황당한 곳이 있습니다. 유령이 투표하지 않았다면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직접 다녀오신 거죠. 그리고 강원도 철원군 금북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보다도 투표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먼저 보여주실까요? 문제는 단순히 인구수보다 투표수가 많이 나온 거는 관내 사전 투표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금북면도 그렇고 파주시 진동면도 그렇고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곳이죠. 민통선 북이북입니다. 민통선 이북. 저희가 통제선 이북. 저희가 그 진동면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박용호 후보랑 갔다 왔는데 3일 전에 신청을 하고 신분증 하나를 민통선에다 맡겨야 됩니다. 맡기고 들어가야 되니까 말 그대로 신분증이 최소 2개 이상은 있어야 사전투표할 때 신분증 체크를 할 수 있죠. 왜냐면 민통선에다 맡기기 때문에. 인정하는 신분증은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밖에 없기 때문에 2개를 다 가지고 나와서 미리 난 오늘 진동면에 가서 꼭 투표를 하고 말 거야 라고 해서 민통선에다가 신분증 하나 맡기고 안에서는 주민등록증 안에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그 기기에 들어가려면 여권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여권은 안 되겠네요. 크기가 커서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하고 신분증밖에 안 됩니다. 자, 한번 진동면부터 먼저 볼까요? 파주 진동면 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이게 실제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인구수입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인구수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실제로는 유권자는 144명이었습니다. 144명. 실제로 그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근데 유권자 144명 중에서 실제로 몇 표 투표했냐면 당일날 그 진동면 사람들 중에서는 그 20명이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44명을 했으니까 거의 제가 숫자가 지금 갑자기 계산이 안 되는데 144명 중에서 120명 정도밖에 투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총 111명밖에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총 관내 사전 투표에서 70명이 외부에서 온 겁니다. 그 진동면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전투표 양일간 10일과 11일간 진동면 사람은 44표밖에 투표를 안 했는데 외부에서 와서 70명이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3명 중에 2명이 외부인이라는 건데 저희가 그날 가서 그날 참관인을 한 11, 11일 날 참관인을 하신 전 이장님은 마을 이장님은 마을 사람들 다 알죠. 다 알죠. 60가구가 전부랍니다. 그러니까 다 알죠. 한 명도 안 빼고 다 아는데 거기 외지 사람이 와서 투표를 했다? 그러면 바로 알죠. 그렇죠. 서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인구가 이거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인구입니다. 미성년자 포함한 인구가 112명인데 투표수가 2배. 저 유권자가 104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오히려 좀 그 어린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유권자 104명인데 유권자 수의 2배가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유권자 중에서도 투표 안 한 사람을 빼면 저기는 정말 관내 사전 투표로 너무 많이 튀겨났어요. 인구보다 2배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이 투표한 사람이 한 1000명쯤이라면 잘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 투표가 209명. 원래 투표해야 되는 사람이 한 100여 명이면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못 보던 사람들이 많지? 그런 저 사람 누구야? 당장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기억을 못한다면 이건 유령이 투표한 겁니다. QR코드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할까요? QR코드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51조 6항에 사전투표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를 실제로 가로를 치고 그런 말까지 설명도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 정의하고 있냐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라고 해서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해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라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또 막대 모양이라고 가로를 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문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바코드죠. 오른쪽에 있는 게 QR코드인데 왼쪽에 있는 바코드는 아래 위에 길이에는 정보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좌우 오른쪽 왼쪽 두께로 0, 1, 2, 3, 4, 5, 6, 7, 8, 9까지의 숫자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저거는 전 세계 공통이고 저거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QR코드는 이 네모와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모의 크기에 따라서 집어넣을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다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기에는 우리가 뜻하는 의도하는 숫자 이외에도 비밀을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코드는 바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아래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저걸 의심하는 거고 이따가 투표지 분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투표지 분류기에서 저걸 읽을 수 있는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센서가 없다고 그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한틀 시스템즈에 제가 전화를 했을 때도 껄껄 웃으면서 없다고 그랬는데 그 내부 제보자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있다. 2개의 센서가 있다. 하나는 기표란, 하나는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센서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을 바꿨죠. 나중에는 또 인식은 할 수 있는데 이번 쓰질 선거에 않았다.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또 말이 안 되는 바꿨는데. 겁니다. 말을 바꿨다는 게 거짓말이고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QR코드를 읽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숫자로 그 순간에 QR코드를 만들어내는 게 어렵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투표지 분류기에는 나중에 그게 하나 잡혔는데 오른쪽 위에 51개의 숫자가 뜹니다. 뜨는 순간에 따라락 하면서 개표 상황표가 프린트가 되는데 거기에 QR코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QR코드를 만들고 보내고 다음에 읽고 하는 것을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 내부 제보자의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은 이 프린트하라고 땅 하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그 QR코드는 날아가더라. 알지 못하는 서버로 날아갔다는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QR 코드라는 시스템이 어떤 스캐너나 이런 걸로 인식을 한 다음에 그걸 읽고서 어떤 명령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투표 분류기가 뭐 이준석이나 이런 친구들은 마치 무슨 은행에서 돈 세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거 하나가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죠, 컴퓨터. 예, 예. 스캔을 하고 어떤 명령을 인식도 할 수 있는. 명령어도 심을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뭐 이모시기 얘기가 나와서 또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이따가 나올 겁니다. 500만 명의 전과, 세무 기록, 학력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이제 들어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 안에 어떻게 500만 명의 정보가 들어가느냐, 그 수많은 정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인식만 하면 돼요. 네.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서버로 연결하는 그렇죠. 거죠. 네. 500만 명의 네. 그렇죠. DB가 있으면 이 사람의 특별한 표식으로, 그러니까 숫자로 이렇게 연결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의 투표 성향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 주장으로도 저 QR코드,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하고 있는 QR코드에 31개 번호를 넣는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QR코드는 77개까지 숫자를 넣을 수가 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1개 외에 46개 남은 공란에 어떤 숫자를 어떤 방식으로 숨겨 넣는지를 저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암호화해서 숨겨 넣어놨는지 네. 뭐 이런 방법이고, 뭐 500만 명? 500만 명이라 봐야 7자리 맞습니다. 숫자면 7자리 숫자면 숫자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500만 명을 구분할 수 있어요. 네. 근데 7자리가 아니라 지금 숨겨진 것만 해도 46개 그러니까요. 자리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500만 명이 아니라 5억 명, 50억 명도 충분히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번호만 넣고 그 번호로 서버에 있는 데를 찾아가서 거기서 그 사람 자료를 불러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그 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아마 저기 공문서로 알고 있는데 저게 네. 선관위 공문서, 공문서 내용 중에 이건 제가 네. 폭로한 겁니다. 네. 예, 그런 건데 여기 이게 보면 선관위 공문서에 있었던 내용인 그렇죠. 거죠? 네. 선관위 시스템 그러니까 계약서들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네. 여기 선거 관리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고 수집 대상 정보 쭉 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 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남녀, 납세, 교육 경력, 재산 이런 게 들어있어요. 야. 500만 명. 근데 이 500만 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나았을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이러다가 그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후보들과 다음에 지금 선거 사무를 도와줬던 보조원들 뭐 이런 사람들의 정보입니다. 저게 정보 내용을 보니까요. 전과, 병역, 학력, 납세는 저거 후보자들이나 그렇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과는 사실은 선관위가 어디다가 확인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제출하지 않으면. 그렇죠.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선관위가 저 정보를 저렇게 모아가지고 500만 명이나 네. 놔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없죠. 네.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 500만 명의 그러니까 각각 전과, 병역, 학력이 다른, 납세 기록이 다른 이 사람들의 투표 성향이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밑에 없는데요. 네 번째 보면 앞으로 더 온라인 투표를 위해서 이런 정보를 더 늘려간다. 네네. 이 QR코드라는 거는 이제 덴소라는 일본 회사가 처음 개발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버전이 지금 현재까지 1부터 41 정도로 나와 있는데 네네. QR코드는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면 이제 가로에 있는 점수, 네. 세로에 있는 점수, 점의 숫자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최초 버전 1은 21, 네. 가로 21, 세로 21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41은 가로 730 세로 730 몇 이런 게까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까지 나와 두 있는데 번째 있던 게 실제 네. 어떤 분이 이제 찍어오신 거죠. 실제 네. 투표 용지에 있었던 근데 QR 지금 코드 모양. 선관위가 사용하는 QR코드는 25 버전으로 해서 버전 2라고 하는데요. 네. 이 버전 2 안에서도 코너에 네. 네모가 있잖아요. 네. 네모 두 개로 되어 있는 코너가 3개가 있고 네. 한쪽은 그 코너에 네모가 없는데 대신 보면 작은 네모 안에 조그만 있네요. 네모가 있는 게 있네요.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 작은 네모 안에 있는 조그만 네모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에러 코렉션 레벨이라고. 그러니까 저걸 지금 선관위가 QR코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QR코드는 일부가 좀 잘못되더라도 네. 인식하기가 쉽다. 약간 삐뚤어져도 인식하기가 쉽다. 뭐 이런 위치인데 그게 저 에러 코렉션 레벨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선관위가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그게 에러 코렉션이 굉장히 레벨이 낮은 77개나 들어가는. 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실제 그게 두 번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왼쪽 거일 수도 있고 제일 오른쪽 거일 수도 있네. 78자리 혹은 77자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42자리일 버전 수도 있고. 2에서도 네. 42자리로 사용하는 게 에러 코렉션 레벨이 높은 겁니다. 네. 근데 77자리는 굉장히 이제 숫자를 많이 넣는 대신에 에러가 났을 때 방지하는 기능이 훨씬 낮은 거예요, 기능이. 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네네. 그러니까 만일에 선관위가 저걸 굳이 쓰면서 복원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려면 왼쪽 걸 써야죠. 그렇죠, 42자리짜리. 그렇죠. 왜냐면 31자리면 충분한데 42자리면 되니까. 네. 그런데도 굳이 77자리를 사용하는 건 저 46자리 안에다가 뭔가를 집어넣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투표지를 보여주셨는데 투표지에 보면은 이번에 그 조작이 모두 사전 투표에 집중되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투표지의 차이점이라면 딱 하나예요. QR 코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QR 코드를 이용해서 무슨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강력한 의심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감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소스 코드 공개하면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 QR 코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독을 하는지 과정을 밝히라고 우리가 수십 수백 번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막 저렇게 막 널브러진 거 막 길거리에서 저런 게 막 보여요. 이런 그 봉인지와 봉인 도장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아까 관리 부실이다 뭐 이렇게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요. 우리가 관리 부실이라는 그들의 그 주장에 동조해서 이걸 봐줄 수 없는 일입니다. 저건 사실은 저 투표함 자체를 무효예요. 무효로 해서 저 투표함은 뭐 저 투표함에 있었던 표는 그냥 다 무효로 맞습니다. 재검표할 때는 저런 것을 다 무효로 해야 돼요. 뭐 효과가 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진 보시면 남양주 물류센터장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뭐 물건 버려진 걸로 저희가 뭐 쓰레기 봉지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뭐 한 2봉지가 크게 있어서 저희가 좀 받아왔는데 참 기가 참 이렇게 그 버려진 거에서 저희가 뭘 받아왔느냐. 저희 지금 받아온 저 화면 좀 잡아주실까요? 저희가 이런 걸 받아왔어요. 나 이거 여기 방송하는 것만 봤는데 이 기표 지금 새거예요. 아주 새 겁니다. 보이나요? 이거 아마 지금 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건데 여러분 보시는 분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한번 좀 봐주세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써 있어요. 이런 게 선관이라고 써 있고. 네네네. 야. 이게 봉인지라는데 거의 스카치테이프에 스카치테이프. 그러니까 이게 붙여보시죠. 무슨 뭐 봉인지라는 게. 근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돼요? 스카치테이프. 그다음에 이제 그 도장 찍어주죠. 김용 부장 가운데다 사인하죠 여기다. 지장이 돼도 이렇게 이어지게 해야지 원래 우리 난리 날 때. 이렇게 원래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인을 사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밀려 있어. 그때는 이거 살 뜯어 이거 살 뜯어 이거 살 뜯어 이거 뜯었네. 내가 이 반만 돼 있어. 상남자 스타일. 이거 다시 해야 돼. 뜯었어. 아니야. 상남자 스타일. 아니야. 이거는 잘못됐어. 다시 붙여. 밀려나 덮쳐. 이렇게 다시 붙여네. 야. 덧대. 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야 근데 오늘 별거 나왔다 우리가. 야, 이렇게 막 감독 같다. 하나도 안 보여. 애초에 도장은 없었어. 저도 이거 안 뜯어봤습니다. 안 뜯어봤습니다. 아, 봉인 돼 있죠? 아니 근데 이게 봉인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붙였다 뗐다 해도 아무 상관 없어. 그러니까. 붙였다 뗐다 해도 아무 상관 없어. 그런데 막 안에 뭐 도장이 있고 사인이 있고 이거 붙였다 뗐다 하기 더 쉽게 돼 있어. 이게 무슨 봉인지요? 무슨 봉인지라는 게 봉인을 이렇게 뭐 찢어주든지 해가지고 뭐 티가 나야지. 아니 무슨 포스트잇이야 포스트잇 그냥. 포스트잇이야? 오히려 포스트잇이야. 잘 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잘 떨어져. 진짜 이거 밑도 끝도 없어 사인이 끝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거 절대 안 뜯어봤어요. 이거 절대 안 뜯어. 이거 안 뜯어봤어. 안 뜯어봤어. 오해하지 마시고. 이래 놓고서 절대 안 뜯어봤다.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냥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아니 봉인지라는 게 뜯다가 도중에 찢어지거나 이래야지 봉인지지. 그냥 스카치 테이프. 아니 스카치 테이프는 차라리 딱딱이라도 붙여줘. 왜냐면 맞아 하면은 아니 종이가 훼손이 돼야 되잖아. 또 그 정도의 접착력도 없어. 그러니까 박스에도 영향을 안 미치고 이거 좀 테이프 대로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봉인지예요? 또 붙였다가 근데 표수가 맞나 한번 세볼까? 다시 꺼내서 야 털어봐. 세보자. 야 모자란다. 야 정신 좀. 다시 붙여. 모자 안 찍었는데요. 아니 찍어 새끼야. 찍어. 아니 여기 그거 나오잖아요. 더 붙여. 더 빼. 이게 무슨 봉인지야? 저기 도장이 어긋난 것. 저 도장 어긋났죠? 네. 절반만 찍힌 도장. 저거는 뭐예요? 한 번 따고 뜯었다가 열었다는 거죠. 다시 붙인 거죠. 공인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공인을 하는 이유는 열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열어봤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 안에 있는 모든 증거는 무효입니다. 네. 예, 저건 범죄의 증거가 되는 거죠. 저건 또 더 괘씸한 게 또 안 보이게 하려고 고기에다 살짝 더 찍었어요. 비슷하게. 예, 네. 비슷하게. 그렇다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방금 전에 이제 기호 1번 김기윤 후보인 것 같은데 기표가 안 됐는데도 일변으로 가는. 네, 저걸 선관위는 또 뭐라고 변명하냐면요. 저기 기표란이 아닌데다가 투표하고 이름이나 당에다가 투표해도 저렇게 1번을 분류한다고 하는데 저건 오류입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 사실 전자개표기에 그 LG 그램 노트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사실 저희가 실제로 이전에 LG 그램 노트북을 직접 저희가 분해해서 2018년형. 네네. 그걸 분해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LG 그램 노트북에는 무선 랜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게 납땜질이 탈착이 불가능한. 납땜질이 아주 꽝 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하고 함께 돼 있어요. 일체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걸 만약 뗀다? 전원이 안 켜지는 겁니다. 그 녹취를 또 제가 갖고 있습니다. LG 그 그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저 랜 카드를 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가소롭다는 뜻이야. 웃긴다는 뜻이야. 그거 안 돼요. 특히 투표지 분류기와 이를 제어하는 개수기, 컴퓨터를 직접 분해해가며 통신장치가 연결돼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거나 투표 용지를 탈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표용지 분실 등 일부 관리 부실에 대해선 다소 완벽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낙선 후 조작 의혹을 주장해온 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선관위 시연은 셀프 검증이라면서 한 개표 참관인이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시연 자체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일주일 뒤에 운전해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통합당은 선관위의 공개 시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재검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부에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 코드를 가져오는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이게 성북구로 바로 이렇게 성북구로 바로 가져온다는 얘기는 이미 통신을 통해서 성북구 중앙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성북구를 가져오되 과정에서 자 DB의 선거정보 저장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 개 떠났어요. 그리고 자 DB의 읍면동 선거구 매핑 정보 저장 있죠. 그리고 그 결과 DB 등록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용 프로그램 열고 있고요.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초코드 등록하기 위해서 위원회 코드 DB 갖고 와서 가지고 왔죠. 자, 입력하지 않은 저런 구별 서울의 정보가 있고요. DB 저장 아까 화면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세팅이 끝난 겁니다. 결국 기초코드라고 하는 거, 성북구라고 관련된 기초코드. 부여 분류기가 이상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네.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람이 똑똑한 참관인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전 투표가 나오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100표 차이로 처음에 100표 차이로 정진석 의원이 지는 거예요. 계속 동네 분위기를 자기가 다 아는데 알고 있는데 박지원 후보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 없다. 이래서 난리를 친 거죠. 180표, 그러니까. 이쪽에 80표. 이렇게 나오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냥 지나가질 않고 되게 이제 그런 이의를 제기하면 사람들이 좀 기다리세요. 옆에 개수기 할 때 다 볼 수 있어요. 이럴 텐데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했냐면 당황을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이게 성북군가 어디에서 잘못 나왔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계를 바꿨어요. 그렇죠, 그렇죠. 기계를 바꾸면은 다시 그 프로그램을 조작을 해서 넣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무슨 난리 치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리셋을 눌러버려요. 껐다 켜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묶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묶음이 위에만 이렇게 돼 있고 정확히 돼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간 게 아니라 딴 데도 그래요. 그래서 그 기계가 어저께 저희가 최종 모의상까지 잘했는데 또 업체 측에서 지금 사람이 나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유가 뭔지도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그래서 우선 잠깐 여기에다 멈췄다가 사람 오면 이유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다 걷어서 여기 놨어요. 네네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죠. 어저께까지 잘했어요. 저희 선생님 어디 갔지? 선생님 1810이 맞는데 기계가 오류가 나서 1680을 찍힐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는 이 결과는 믿을 수가 없어요. 기계가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기계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네, 될까요? 그렇죠. 아, 뭐야? 렉 걸린 줄 알았는데. 잠깐만. 여기 꺼봐. 봉이지 떼시고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아니 저 달라고요. 왜요? 저 달라고요. 어차피 버릴 건데 저 달라고요. 이름 뭐예요? 저도 가도 돼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 여기 꽂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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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됐다고 이것도. 근데도 기계 또 쓰잖아요. 잘못됐는데. 저거 또 잘못됐어요. 저희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저희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또. 같이 놓지 마세요. 근데 뭐하러 기계를 이렇게 쓰냐고요. 잘못된 기계를.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니 예민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사진 찍으면 좋으신데 예, 떨어지시라고 1m 이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법에. 법에? 네, 법에 1m 이상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저분이 아주 네. 잘하신 게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아유, 참관인이 몇 명이 있고 다 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네. 1m 이상 떨어지셔야 돼요. 그래도 저분이 참 되게 철저하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된 거지. 네. 참관인이 있어도 되게 저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철저하게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리고 분류기가 속도가 워낙 빨라서 네. 참관인이 100명이 달라붙어 있어도 네.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다행히 이번엔 네. 찍었기 때문에 네. 이거 찍은 천천히. 거를 아주 천천히 돌려보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게 드러난 거지. 찍는 당시에는 네. 우리는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천천히 돌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거고 분류기에 뭐 수상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 연수구 을 지역에 네네. 그 선거관리국장 네네. 선관위의 그 국장의 경고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절대로 투표지하고 개표
상황표하고 투표지 분류기는 찍지 마세요. 참관인 여러분 찍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건 다 지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사람은 투표지 분류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전 투표지를 개표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람은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투표지 부분을 좀 마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투표지 부분 보면 말도 안 되는 영상들이 뭐 우리 그 시민분들이 참관이라면서 찍어주셨던 건데, 자, 한번 먼저 붙어있는 투표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거는 세계 선거 사상 유례 없는 일일 겁니다. 네. 저게 그 통진당에 예전에 김선동 의원이 옛날 그 통진당 그 투표 논란 됐을 때 올해 투표용지끼리 붙어있다 보면 풀이 올라와서 풀이 살아나서 붙을 수 있다. 풀이 뭐 환생합니까? 풀이 환생해서 붙을 수도 있다. 근데 저건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게 어떤 시츄에이션이면 저런 상황이 될까요? 게다가 저게 보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저거는 사전투표는 개별 인쇄가 이렇게 저렇게 붙을 수가 없잖아요. 다 개별 인쇄 그 프린트가 되고 개별로 커팅이 딱 되기 때문에 붙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를테면 그 단일 투표용지는 한꺼번에 인쇄를 해가지고 재단기로 자르는 과정에서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건 도저히 붙을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가장 근접한 우리 추측은 인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하면서 자르면서 이 압력에 의해서 붙었다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진짜 말 그대로 무슨 뭐 견출지 이런 것처럼 그냥 붙어 있는 걸 그냥 뭉텅이로 가져왔다가 저게 그래서 만일에 풀에 의해서 붙은 거면 그 위에 부분에 풀 묻은 자국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맨 끝에만 살짝 붙은 거거든요. 그거는 보통은 이제 뭐 여기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풀 같은 걸 쫙 한 다음에 이렇게 찍찍찍 찍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같이 놓고 재단할 때 하는 건 맞습니다. 저것도 뭔가 재단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저 원본 테이프를 봤을 때 이건 이제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건데 전에 봤더니 이게 돌아가면서 한 4번을 뜯습니다. 맞아요. 한 장만 저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굉장히 여러 장 있습니다. 굉장히 과거 기사인데 풀이 되살아나 뭉텅이 투표 됐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2012년도에 이제 통진당이 저런 어떤 투표 조작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울 때 그때도 저런 식의 붙은 투표지가 투표 조작에 아주 유력한 근거로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저런 식으로 저기 붙어 있었어요. 저게 말이 됩니까? 투표용지. 그러니까 저게 완전히 이거 붙어 있는 거 띄어내는 식으로 쫙 붙어 있는 거죠 위에가. 저게 풀이 되살아나서. 아니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지금. 이 각기 다른 투표지 아닙니까? 저게 하나도 아니고 전 뭐. 저건 우리 메모장 샀을 때 맞아요. 하나씩 메모장 그거죠 메모장.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세 번을 좀 한 것 같은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것도 당시에 당내 선거였지만 중앙선관위가 개입을 해서 한 그게 아니고 빳빳한 거 한번 사진 이거죠. 미래투표용지처럼 저렇게 길기 때문에 반드시 접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 짧은 지역구 투표용지도 접어야 돼요. 맞습니다. 적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 접는 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 이거는 사전 투표용지예요. 이거 서향기 목사님이 찍으신 거거든요. 찍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전부 다 사전 투표용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빳빳합니다. 전부 다 1번에 기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빳빳한 거는 이 봉투에 접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2번 이상 접어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편 상태는 봉투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걸 갖고 왜 이렇게 빳빳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썼더라고요. 한 번 접어서 대략 접었는데 그게 개수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좀 펴지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개수기 안에 다리미가. 그러니까 좌우 여백이 다른. 한쪽으로 쏠렸거나 그러니까 왼쪽으로 쏠렸거나 오른쪽으로 쏠렸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투표용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다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있는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저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이 투표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으로 밀렸지만 위와 아래 이거는 이제 찍는 것 때문에 아래에서 찍어서 그렇죠. 위와 아래의 여백은 똑같죠. 이게 앱슨에서 만약에 찍었다고 하면 앱슨 프린터가 이번에 사용이 됐거든요. 앱슨 프린터로 사용했다 그러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킹 현상, 로킹으로 이렇게 좌우로 밀리는 것을 막도록 돼 있어요. 그쵸. 대신에 이게 밀려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똑바로 나올 수가 없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돼서 이상하게 빗뚤게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세요. 왼쪽으로 쏠렸네요. 왼쪽으로 쏠렸고. 근데 이제 오른쪽은 사진이 잘린 거라서 그렇지 위와 아래의 여백은 같다고요.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 여백이 다르게 왼쪽으로 굽거나 오른쪽으로 굽거나 할 때 이 용지가 틀어지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 잘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쇄하는 거예요. 인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프린터가 된 게 아니라 인쇄한 다음에 어디 그 말 그대로 당일 투표태처럼 재단을 칼로 자른 재단하는 과정에서 잘못 잘려가지고 한쪽이 더 많이 잘린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QR코드가 없었으면 그렇게 했다고 설명할 텐데 문제는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프린터로 하나하나 프린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없고요. 다음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저런 투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투표를 하겠습니까? 네네. 옆으로도 짧지만 맞습니다. 밑으로도 길어요. 밑으로 길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0.5cm인가 이게 규격이 다 되도록 자동으로 잘라져요. 투표용지 규격 혹시 그 규격표 있으면 요것도 옆으로 아래도 그러네요. 네, 요것도 앞으로 아래로 긴 건데 그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규격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밑에 부분에 0.5cm입니다. 밑에 부분에 0.5cm고 네, 양 옆으로도 0.5cm. 네. 양 옆으로도 0.5cm. 네. 0.5cm. 0.5cm. 그리고 양 옆으로도 0.5cm. 잘 안 보이는데 0.5인가요? 0.3인가요? 양 옆이. 0.5로 돼 있을 겁니다. 네. 아래쪽 봐서 아래쪽. 옆에. 아래는 0.5고. 네. 아니, 왼쪽 좀, 그쪽, 빨간 동그라미. 거기도 그렇고, 0.5고, 양 옆에 여백.
예, 저 위에 있는. 네, 위쪽에. 확대해서 왼쪽으로 왼쪽. 네, 거기 보면 0.5. 0점. 아, 이게 좀 0.5예요. 0.5. 네, 저렇게 저 규격에 맞춰서 만들어지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입니다. 네,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선거법상 선거법 179조에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건 정규 투표용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규격상.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나 그려서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수개표 할 때 이것도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건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다 무효표여야 돼, 무효표. 저런 건 다 무효표입니다. 무효표입니다, 이거는. 희한하게도 저렇게 이상한 투표용지 중에 1번 안 찍힌 건 없어요. 다 1번입니다. 그렇죠. 저걸 변명을 뭐라 그러냐면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높아져가지고 상자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저걸 했나보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저게 사전 투표용지 박스가 따로 있질 않아요. 사전 투표용지나 그 당일 투표용지나 그냥 표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게 이제 도봉구에서 발견된 상자인데 저 도봉구의 위에 있는 상자 위에 있는 상자도 보시면 가로치고 지역구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바로 좀 걸려주세요. 그 위에 보면 체크가 돼 있어요. 관내냐 뭐 당일이냐 관내 당일 뭐 관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표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자가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저게 너무 웃기는 게 왜 저런 공교롭게도 저런 건 대부분 왜 사전투표에 저렇게 됩니까? 사전투표 아닌데 삼립방 박스를 사용한 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시죠. 보면 선거일, 관내 사전 체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관내 사전용 종이 박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상자가 부족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죠. 저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관내 사전이라고 표시해가지고 저렇게 상자에 넣었다가 뜯은 거예요. 그럼 복인지에서도 나타나고. 그래, 뜯어서 확인을 하고 이미 뜯어진 박스, 그러니까 도장 같은 게 다 찍혀있기 때문에 뜯어진 박스에 다시 담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박스에다 다시 넣은 거예요. 그게 삼립박스였던 거죠, 주변에. 근데 삼립빵에 저 박스가 무슨 박스냐 이렇게 했더니 선관위에서 뭐라고 했죠? 야식 먹고 남은 빵 박스다. 빵 박스라고 그랬는데 이 빵 박스가 그 야식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더 있었죠. 삼립빵. 파란 것도 한번 볼까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알기는 그 저기입니다. 그 핫도그 만드는 빵 있죠. 그거를 이제 핫도그 만들기 위한 재료 있잖아요. 그 빵. 그거를 이제 튀겨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갖다 놓고 하는 얘기가 야식빵이다 그러는 것은 말이 맞지 않죠. 저건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핫도그 빵에 뭐 잼 발라 먹습니까? 뭐 버터 발라 먹습니까? 튀겨 먹어요. 저건 이제 그 일반적인 투표함이 아니라 관내 사전입니다. 저건 관내 사전 그 사전 투표함은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가방이요. 가방에 돼 있습니다. 행랑에 돼 있고 그리고 함에다 넣도록 돼 있는데 당일 투표는 그냥 함에다 바로 넣지만 저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게 저렇게 헬스장 어딘가에 보관이 돼 있었다. 헬스장에 보관하는 게 이제 많죠. 같은 장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구리나 남양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구리나 남양주 중에 하나인데 이 안에 사전 투표 용지가 없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저게 잔여 투표 용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리에서 잔여 투표 용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잔여 투표 용지를 저렇게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사전 투표 용지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 요 장소에는 CCTV도 없었고 그다음에 문도 걸려 있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방비로 보관이 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가져다가 투표함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거든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박영하 교수님이 참 어떻게 보면 맨날 뭐 마치 부정선거를 제기한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다. 뭐 음모론을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영하 교수님이 참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주신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박영하 교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물리통계학과 교수시고요. 26살 때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가셨는데 거기 뭐 서울대 법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 박영하 교수님 때는 서울대 물리학과가 전국 최고. 그러니까 서울대 물리학과 하면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네요. 제가 주변을 돌아봐도요, 문과대 분들보다 주로 공학이나 뭐 이과 자연계열 하신 분들이 더 이 숫자를 못 받아들여서 더 이 선거 결과에 관심이 많은 것을 봤는데요. 제가 하태경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대학 때 정말 공부를 안 하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 동전 1000개를 동시에 던졌는데 전부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자면 2의 1000승이죠. 2의 1000승분의 1의 확률인데 2의 1000승이라는 건 2의 10승이 1024거든요. 그러니까 그 2의 1000승이라는 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계산을 해보시면 압니다. 그 1024부터 계속해서 곱하기 해가지고 나가보면 한 2의 한 16승, 17승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산이 안 되는데 그게 1000까지 가려면 이 숫자로는 사실 저렇게 정리해야지 실제 숫자로는 0의 개수를 쓸 수가 없죠. 그 한 면을 털어서 참 좋은 보도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님 이분이 참 의미 있는 저 얘기를 한 거죠. 사전 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의 인터뷰 기사는 우리 우파, 자유우파 또 부정선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우리들에게는 큰 힘이 됐었죠. 조선일보가 드디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구나 그런 신호탄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연달아서 한 두어 개 최보식 기자가 앞장서서 이런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도 했었고요. 나왔었고요. 이분은 존경받는 원로 통계학 교수시고 그다음에 학술원의 원장을 하셨나 뭐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그런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림원 원장이거든요. 한림원 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준 그런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 최보식 기자님 그 인터뷰 기사 중에 또 우리 박주현 변호사, 전 청와대 특별감찰 담당관이셨던 박주현 변호사도 이제 인터뷰를 거의 조선일보 이것도 거의 한 면을 다 털어서 참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 많은 분들한테 그 큰 울림을 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투박한 투표지. 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돼지 저금통에 딱 맞는. 네, 돼지 저금통 말이에요. 돼지 저금통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신권이라도 다 접어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몇 번을. 네. 그래서 그걸 잔뜩 집어넣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딱 폈는데 조폐공사에서 나온 것처럼 신권 다발이 나왔다. 그렇게 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네. 여러 사람 손을 거치면서 접어서 집어넣고 표 사이에 막 뭉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빼보니까 쫙 펴져가지고 다림질한 것처럼 손이 베일 정도의 신권들이 나왔다. 어떤 교수님이 월터 미베인 교수는 어떤 분이다라고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짧게 말씀하셨던. 저희가 뭐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같은 정치학계에서 오랫동안 알고 계시는 김민정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가장 신빙성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함께 보실까요? 이분은 사전투표는 투표율이 100%인데 이 100%라고 하는 건 사실 투표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뭉뚱그려서 사전 본 다 합쳐서 이게 부정이 있나 없나를 보자. 그래서 둘을 섞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좀 쉽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미베인 교수의 경우에는 수박 두 쪽을 들고 이게 맞춰서 맞나 안 맞나 보자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유경준 그 의원실에서 만든 논문의 경우에는 아예 수박 한 통을 들고 와서 이거 한 통 맞잖아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월터 미베인 교수의 유명한 그 짤 하나 보여드릴까요? 사실 저희랑 그 우리 고릴라 상념이 인터뷰했을 때 참 웃으면서 저분이 정말 털털한 아저씨 웃음 보이면서 와 이런 건 처음 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이분이 사실 정말 세계 최고 권위의 부정선거 전문가 과거 사례 한번 그 도표를 만든 거 한번 볼까요? 이분이 보면 뭐 이란, 뭐 터키, 러시아, 온두라스, 콩고, 케냐, 이라크, 볼리비아 이런 걸 다 찾아내셨던 20년 동안 401개의 부정투표를 연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1개를 봤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 이게 너무 심하다. 정도로. 너무 심하다라고 할 정도인데 이 월터 미베인 교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학계에서 이 학과별로 랭킹을 매겼을 때 미국 정치학계에서 이제 보통 4위 정도를 한다고 보는 그 미시건 애나버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58년생이니까 이미 이제 아주 중견 교수 아주 노장 교수죠. 그리고 선거 부정 탐지라는 분야를 정치학계에서 거의 만들다시피 한 분이라서 이 정치학계에서는 선거 부정 탐지라고 하면 월터 미베인 이렇게 돼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한국 선거를 놓고 자기가 했던 그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명백히 이제 부정이다.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뭐 민주당과 관련된 그 당일 투표 그리고 사전 투표에 대한 그 그래프인 것 같은데 한쪽 쏠림 현상이 좀 확실히 있네요. 사전 투표에서 특히 사전 투표에서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게 사전 투표입니다. 네, 특히 그 D 프리보트라고 하는 사전 투표가 저런 모양을 보이는데 정상적인 투표 같은 경우에는 B번의 그래프처럼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 대각선 가운데를 중심으로 저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분포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 그 사전 투표의 경우에 보면 굉장히 오른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쪽이든지 하여간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저렇게 모여 있으면 그건 부정인 겁니다. 비정상적인 거죠. 비정상적인. 그래서 비정상적이라는 건 뭐냐? 부정이 개입됐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있어요. 이병태 교수라고 이분이 내가 나온 대학이 더 좋은 대학이다. 너무 웃긴 게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뭐 대학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본인이 쓰셨으니까 내가 나온 텍사스 오스틴 대학이랑 유니버시티 오브 아리조나가 미시간 대학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하시죠? 그냥 지금 분석해 놓은 것을 비판하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이러면서 왜 하버드 예일은 또 빼놓고 아니 웃긴 게 그 졸업한 곳으로 따지면 하버드와 예일을 비교를 해야지 왜 텍사스 오스틴과 미시간을 비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시간이 텍사스 오스틴보다 훨씬 좋은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리조나는 정말 황당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소위 말하는 이병태 교수님처럼 아예 사전 집단과 당일 집단은 다른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베인 교수와 같이 하는 이 포렌식은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 이 포렌식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는 모든 샘플은 랜덤하다라는 가정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수의 법칙과 그리고 중심값 정리 그 정리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예 이론이 작동하는 것인데 이게 다른 집단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사실 그렇게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병태 교수님은 아예 이 포렌식이라는 학문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통계학 자체가 틀려요. 현대 통계학이라는 것 자체가 IBM 반도체 설계 매니저 역할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보면 참 그 TV 백서스 그런 채널에도 나오셔서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투개표 분류기 지금 저희가 전자개표기라고 얘기하는 개표 분류기를 보면 저기 지금 보시는 대로 USB를 꽂을 수 있는 USB 포트가 일단 4개가 있네요. 4개나 있습니다. 4개나 있고 외부 PC와 연결될 수 있는 저 그러네요. 랜선 꽂는 구멍이 있어요. 그러네요. 저건 개표 분류기라면 저런 기능까지가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까지 많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신 시설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그 누구죠? 김어준이 한 영화에서도 USB를 꽂으면 몇 초 만에 조작할 수 있어라고 영화까지 나왔는데 문제는 4개나 저기 USB 꽂을 때가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신 기능이 없다.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개표 분류기라면 단순히 저 포트뿐만 아니라 저분이 이제 그 어떤 개표 분류기 이제 안에 어떤 기판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찍은 사진만 놓고도 저기 있는 칩들을 보면 이건 단순한 개표 분류기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저거는 저분이 뭐 박사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이 저 칩의 기능만 알면 설명이 가능한 건데 저기 보면
그 FPGA라는 칩은 저 자일링스 칩이라고 해가지고 뭐랄까 굉장히 뭐 판단하고 뭐 이렇게 되는 기능을 갖춘 칩이에요. 그러니까 개표 분류기라면 저런 칩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이걸 보고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보내기만 한다면 저런 칩이 필요가 없는데 저런 칩들이 저기 꽂혀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고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다. 뒤에 이 전자 개표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 애국 시민들이 거기서 이제 밤을 새우고 계신데 그게 반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협상을 했습니다. 그 구리시 성관에 있는 사람들이랑 나와 그 조슈아 있죠. 바실리안 TV 조슈아 다음에 우리 윌키슨 박사님 또 후보와 변호사 한 분 이렇게 다섯 유승수 변호사에서 5명이 들어가서 보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은 좀 조용히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데 처음에는 열어놓고 이게 뭔지를 밝힐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을 찍고 나서 그 사진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확대를 해보더니 이거는 엄청난 것이다. 이 프로세서들이 그렇게 가리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게 치명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고요. 요거는 저기 센서들입니다. 센서 그 사진 도장을 찍은 자리를 보는 센서와 또 제보에 따르면은 QR 코드를 볼 수 있는 센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센서가 있는 자리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진짜. 그런데 지금 의심스러운 건 성관이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 사진. 요 밑에. 지금 저거네요. 이걸 좀 찍어보시죠. 여기 보면 88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숫자 보이네요. 밑에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이 그 스위치 같은 게 보입니다. 저거를 보고 땅을 치면서 제보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게임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저거는 조작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런 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저거는 들켰을 때 이렇게 몇 번의 조작을 하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따는 그 오락기가 있죠. 그런 것에 뭐 바다 이야기 같은 거. 그럼 승률을 조작한다는 겁니다. 조작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온다. 누가 단속을 하러 들어닥쳤다 그러면은 누르는 거. 살짝 누르면은 그게 원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리셋이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왔다. 저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증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연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항상 그런 게임기 같은 거 단속할 때요. 기판을 띄워가거든요. 사람들은 아는 거죠. 88하고 그 숫자가 나오는 것. 다음에 6개의 스위치. 이건 저기 있을 필요가 없고 저건 조작을 위한 것이다. 저거는 저 기판 안에 이제 그 손쉬운 조작. 그 조작된 프로그램이 들어있다면 저 칩 안에 남아있거든요. 그걸 리셋시키기 위한 스위치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시작부터 하면 이라크랑 콩고 부정선거에 사용된 게 바로 대한민국의 국산 전자개표기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 매개체가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전자개표기라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도 그렇고 콩고도 그렇고 우리가 수출한 선거 개표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콩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다른 게 우리는 개표만을 전자개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찍어서 전자 투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원리는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중앙선관위까지 찾아와서 굉장히 항의를 했었죠. 이런 걸 너희들이 팔면 되느냐 그랬더니 중앙선관위에서는 우리가 판 건 아니고 우리 업체가 한 거라고 그랬지만 그 원리를 봤더니 그것도 QR 코드를 이용하는데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을 누르면 그 다음에는 계속 연달아서 그 사람을 찍은 것으로 되도록 조작을 해놨다는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저희 기사를 보면 아래 저 빨간 네모 친 걸 보면 미루 시스템즈.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도 이번 총선 때도 저 미루 시스템즈의 기계가 쓰였다는 거죠? 미루 시스템즈는 요번엔 안 쓰였고 제가 알기로는 한틀이 쓰였습니다. 한틀이 쓰였지만 그 전까지는 미루 시스템즈가 썼던 것이고요. 한틀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 꾸준하게 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 모든 그 뭐 전자 분류기라든가 이 잘못된 조작 시스템이 그 기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개표 때는 1363표였던 게 정작 수개표를 해보니까 115표밖에 안 나왔다.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거네요. 거의 12배 정도가 부풀려져서 12배 정도가 저 이라크도 똑같이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역시 또 저기도 이라크도 QR코드를 사용했는데 저기도 보면 이라크가 지금 난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난민들이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자기 원래 살던 지역에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내 사전투표하듯이 난민들 투표하고 뭐 있고 그런 역시 며칠 차이를 두고 사전투표를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주로 사전투표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자, 다음은 이제 또 화웨이, 중국 화웨이사랑 또 LG U+ 관련해서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의혹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단독 입찰하는 과정 좀 이상했다라고 하죠. 한틀 시스템 아까 얘기했는데 한틀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LG U+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웨이 중계기를 사용을 한 통신 중계기를 사용했는데 이런 몇몇 군데 심지어 무슨 뭐 노트북을 빌려주고 하는 이 중앙선관위와 용역이나 아니면 물품 계약을 맺은 이 업체들이 99%, 99.28, 99 심지어 100%의 낙찰률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서로의 그 짬짬이가 있었다는 거죠. 담합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실까요? 그 내용이요. 아니요, 요 기사 지금 미국이 미국이 이렇게 화웨이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역시 화웨이에 대한 그 의혹의 시선은 계속 뭐 전 세계적으로도 꽤 제기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웨이 특히 이제 화웨이 장비라는 게 통신 장비인데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미국은 주요 동맹국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어서 사실 뭐 영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전부 화웨이나 GT 같은 중국산 장비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SK나 KT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 5G를 도입하면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LG U+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화웨이 장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LG U+가 도입한 5G는 화웨이 장비를 통해서 통신이 되게 돼 있는데 그 LG U+가 갑자기
중앙선관위의 통신망에 단독 입찰, 긴급히 단독 입찰을 해가지고 2월 말에 긴급 단독 입찰로 이 통신망에 들어왔습니다. 이씨양씨 뭐 딴 사람도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씨양씨 하면서 우리가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이씨양씨 조씨 너희들이 뭐인지 알아? 근데 그 조씨 바로 이 조혜주라는 인물을 우리가 또 눈여겨 봐야 되죠? 네. 조혜주 지금 상임위원은 선거 일과장을 통해서 지난 2002년에 전자 개표기를 도입할 당시에 주무 과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자 개표기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요. 다음에 무슨 유착이 있었다면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되는 사람이 조혜주입니다. 다음에 이 사람은 이 빅데이터를 또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 빅데이터와 관련한 그 세미나를 많이 열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500만 명의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투입이 되고 그걸 관리하는 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말씀 제가 오늘 발견을 해서 폭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한 모든 일에 조혜주라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관여가 되어 있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선관위위원은 사실 굉장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임명하는 게 그동안에 당연합니다. 당연한 관행이었어요. 특히 뭐 야당도 추천하고 여당도 추천하고 대통령도 추천하지만 야당도 추천할 때 보면 상당히 그래도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을 하지. 맞습니다. 저렇게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이렇게 노골적으로 특정 특정 정파에 지향하는 지향적인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데 선관위위원이 9명인데 그중에 그 위원장 중에 선관위원장은 이제 대법관이 하는 거고요. 상임위원은 단 1명입니다. 나머지 7명은 전부 비상임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상임위원장도 비상임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선관위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선관위원장이죠. 실질적인 선관위원장입니다. 네. 보여주실까요? 정봉주 전 의원이 했던 이씨양씨 윤씨 요게 거기다 보여주시면 이씨는 바로 이근영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처음 기사들이 이씨가 이해찬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정봉주가 이근영이라고 나중에 알려줬어요. 그리고 윤씨는 윤호중 그리고 양씨는 양정철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정봉주 의원이 윤씨보다 김씨로 바꿀게요라고 그 다음날 다시 얘기했어요. 그게 김홍걸입니다. 이게 다 저희가 나중에 때 되면 다 알려드릴 텐데 이 윤씨가 법사위원장이 됐어요. 근데 이 윤씨를 법사위에 앉힌 사람이 바로 양정철이다라는 말이 지금 저희가 중요한 인물로부터 들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은 앞으로 윤호중이라는 사람이 그 옛날부터 어떤 짓을 했고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의원은 DJ 때부터 그 자금을 관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와,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했잖아요. 최초초. 네, 한국 이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저는 최초초. 처음에 이런 얘기가 떠돌 때는 최초초.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냥 떠도는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진짜야. 그런데 저기에 대한 선관위의 그 변명이 더 웃겨. 중국 사람들이 더 오히려 공정하다. 한국 사람보다 더 공정하지 않느냐. 근데 원래 참관인도 아니고 선거 종사원은 대개 공무원, 그다음에 은행원, 선생님 이런 분들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중립과 성실성 뭐 이런 것이 담보되는 분들 그런 국민들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썼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을 뭐 하루에 뭐 10만 원이 넘는 돈을 주니까 와서 일을 해라 뭐 이런 것이 저 단톡방에 막 올라오고 그 우리 민우 의원님의 히트 상품이 있습니다. 팔로우 더 파티 나온다. 팔로우 더 파티 중요한 내용이죠. 팔로우 더 파티는 제가 이메일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공식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로이킴이라는 분이 제일 처음에 로이킴인지도 몰랐어요. 로이킴이라는 분이 연락을 해서 제가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수를 한 표도 틀리지 않게 맞출 수 있는 함수를 발견했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 수식이었고 그 수식을 이용해서 순서를 매겨본 거예요. 순서를 매겼더니 매기는 과정에 비상한 숫자가 발견이 돼서 이쪽 열은 신경도 안 썼다는 거죠. 근데 쫙 지나가다가 그쪽에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건데 뭐 플러스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1만 나와야 되는데 5가 확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나 해서 그 줄을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쭉 배열을 했습니다. 배열을 하면서 그걸 16개씩 끊어서 거기에서 무슨 규칙성이 발견되는가 하고 여러 단계의 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한 끝에 ASCII2 코드에 뭐 89번부터 110대까지 보면은 A부터 Z까지의 배정이 돼 있죠. 저 영어 알파벳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띄워봤더니 놀랍게도 Follow the Party라는 것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은 무슨 F2 뭐 이상한 거가 발견이 되면은 뭐 그러려니 했는데 몇 번 하다가 Follow the Party라는 게 나오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 더 파티로 구글링을 해봤더니 그게 영원 건당주, 영원 근당주라는 이겁니다. 영원히 당과 함께 달린다. 영원히 당과 함께 가겠다라는 중국 공산당의 구호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앞에 영원히의 영원을 빼니까 건당주. 그래서 팔로우 더 파티가 나온 겁니다. 그때는 더 큰 소름이 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지방 도시로 가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나거든요. 바로 이게 텐센트에 있었던 그 뜻입니다. 텐센트의 사훈이 Follow our party입니다. Start your business예요. 이게 텐센트에 있는 겁니다. 텐센트에.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텐센트에 가서 만나서 텐센트에 있는 최고의 프로그래머들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야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팔로우 더 파티가 나오니까 너 놀라웠죠? 그러니까 참 이씨 양씨가 정말 저렇게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베이징을 방문하고 나서 베이징에서도 거기 중난하이라고 해가지고 베이징에서 가도 대부분 중난하이를 못 가보거든요. 근데 양정철은 중난하이에 가서 당교와 저 MOU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베이징에서 선전은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비행기 타고 선전까지 가가지고 저 첨단 산업 현장이 딴 데가 아니라 텐센트입니다. 텐센트가 알다시피 또 게임 산업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양정철, 민경우 고소 고발하라. 아니 저렇게 막 떠들고 있는데 당신 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데 고소 고발하면 완전히 조용해지는데 왜 안 하냐? 지금까지 하고 있나요? 아니 왜 안 하나? 잘 모르는 이근영이었어, 이근영.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도 사진도 안 나와. 이근영 나오기 전에 하기로 한 거예요. 맞아, 깜빡했네. 맞아. 그거 알아봐. 우리 소장이 섭섭할 뻔했다. 오늘자로 보도한 내용 좀 중요합니다. 도쿄신문 타이틀을 먼저 보여주셔야 되는데 오늘 좀 여러 가지가 좀 뭐 중요한 건 사실 저 사진인데 타이틀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타이틀 도쿄신문이 여당이 압승한 한국의 총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그래서 수도권 득표율이 뭐 이렇게 세계 지역에서 뭐 이렇게 또 뭐 똑같다 뭐 이상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아주 저 지난번에 했던 외신 기자회견 때 도쿄신문에서 왔었는데 그 이후에 또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마세원에 찾아와서 오랜 시간 인터뷰를 했죠. 상당히 장시간 인터뷰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나왔죠.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도쿄신문은 어떤 신문입니까? 도쿄신문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사히 신문이 이제 좌파 성향, 상계가 가장 급하다 이렇게 보통 전국지는 얘기를 하는데 도쿄신문은 지방지 중에서는 가장 큰 신문이고요. 그리고 성향이 아사히보다도 더 좌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좌파 성향이고 또 그리고 북한 소식에 굉장히 특화돼 있고 뭐 이런 신문인데 오히려 또 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속 기사도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깐 타이틀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저희가 지금 일본어를 몰라서 이게 대강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세계 지역. 이게 세계 지역이 투표율이 같다. 그거죠. 이게 63대 36. 관련 얘기인 거죠. 이게 서울, 수도권에. 세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이상하다라고 또 따로 박스까지 넣어서. 제3자도 이상하다고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강영석 소장님의 인터뷰 사진. 이것도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뭐라고 했나요? 모르죠, 뭐. 저 사진밖에 안 보입니다. 사진하고 한자. 한자를 가지고 이게 일본어 좋은 게 한자만 봐도 대충 내용을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예쓴지 논지를 알게 힘들다. 이게 좀 문제죠. 이거는 뭐 저기 구글 번역기도 있고.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다음에 한번 묶어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이 그냥 정당인 기업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저는 사실은 이근영 이름을 처음 들은 건 그 유승희 전 의원, 성북의 유승희 전 의원이 이제 뭐 경선에서 떨어질 때 그때 이제 막 저 윈지 컨설팅 얘기를 막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윈지 컨설팅이 뭐 상당히 많은 후보를 배출하고 있고 저기에 가면 뭐 무조건 당선 후보가 되고 공천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그 자기하고 경쟁했던 상대방이 저쪽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본인이 떨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 이제 이근영 얘기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근데 궁금한 게 저 윈지 컨설팅은 뭐 하는 회사예요? 그 정치 기획사죠. 윈지죠? 윈지 컨설팅. 윈지 컨설팅에서 힘을 받아서 자기와 경쟁하는 사람이 붙으니까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한 건데 이근영 씨는 얼굴이 누군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아까 나왔었지만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그 출구조사가 발표됐는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은 거. 그 이낙연 씨 뒷줄에 이근영 씨의 그 동그란 눈이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언제가 동그랗게 칠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체의 시나리오를 짜고 진도 지휘한 그 양정철과 이제 이근영 그 사람. 민주연구원 원장이 양정철이었고. 저기 나오는 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제 사진 한번 검정색 마스크 맞습니다. 검정색 마스크를 딱 쓰고 있어서 눈을 동그랗게 이 차례 오른쪽 뒤에 있는. 그러니까 민주연구원 원장을 양정철이 했고 부원장을 이근영이 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획을 다 한 거죠. 이근영이 페이스북에다가 요상한 글을 썼다가 본인이 또 삭제를 했어요. 한번 그 요상한 글 한번 볼까요? 그 페이스북을 먼저 보여주시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부장님? 선거 막판에 이러저러한 괴문서들이 돌아다녔는데 실제 우리 당 전략기획 파트의 예측은 이랬습니다. 자랑질하려는 건 아니고 나름 민심을 잘 읽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한 차원에서 국민의 선택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중간급여를 받아 연료를 가득 채우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뭐 뻔한 얘기지만 중요한 건 저기에 붙어있는 표입니다. 첨부문서 한번 볼까요? 사전투표 보정값이라고 가로치고 써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전투표 보정값을 굳이 좋게 해석하자면 사전투표까지 포함했을 때 예측하기를 저렇게 의석수가 나올 거라 그 예측을 했는데 거의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조정값이네, 조정값. 아니, 그리고 사전투표의 결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세를 여론조사로 알 수 있는 거는 뭐 당일 투표까지는 가능하다고 쳐요. 당일 투표 출구조사해가지고 아는 건 가능하다고 치는데 사전 투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여론조사 보정값 이랬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전 투표 보정값이라는 것은 사전 투표의 값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투표의 값을 조작한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투표 다시 보시면 정확하게 163석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지워버렸잖아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실제로 163석? 네, 163석이야. 전국 163석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광역법 판세 163석이고 저게 당선자 수도요.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짜 살벌하네요, 살벌해. 41 맞죠? 서울 41개 맞거든요. 서울에서 통합당이 8석 되고 민주당이 41개 됐는데 정확하게 17, 18, 6도 하면 41이죠. 서울 정확하게 맞고 경기도도 19, 22 합치면 41이죠. 41에 48 정확하게 경기도가
아, 정확하게 맞네요. 인천도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인천이 13개거든요. 네. 근데 우세 5, 경합우세 6, 경합 하나. 그래서 11 아닙니까? 12아니까 12. 네. 저게 맞아요. 와. 자, 우리는 하나만 됐고 네. 저쪽에서 12개가 됐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인천이 맞는 거죠. 단 한 석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저건 저쪽에서 키를 쥐고 네. 조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네, 거죠. 조작하지 않는 이상 저렇게 맞춘다는 건 사실은 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적어도 지도부는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나? 네. 뭐 이런 놀라움의 표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박수를 치고 웃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의 부산 딱 된 거죠. 세석 안 됐거든요. 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딱 네. 부산 정확하게 3개. 네. 부산에서 네, 부산에서 3개. 그러네요. 네. 저쪽에서 3개 먹었다. 네. 아니 진짜 무슨 뭐 윈지 컨설팅이 도대체 뭐길래 네. 저렇게 쪽집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사전투표 보정값은 또 뭐예요? 근데 양정철은 지금 숨었는데 이근영은 어떤가요? 이근영도 숨었어요. 네, 볼 수가 없죠? 네, 이근영도 전혀 이근영 한번 뭐 기사 나오는 거 있는지 선거 끝나고 이근영 기사 나온 게 있는지 한번 좀 보실래요? 행보가 이근영도, 어떤지. 이근영도 전혀 아니 이렇게 총선을 승리했으면 양정철 이근영은 많이 중용이죠. 그렇죠. 최근 기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비상미사 연임이라는 건 그냥 기존에 하고 있던 거 또 시켜준다는 건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는 거는 그것도 비상임이라는 거는 저거는 거마비 정도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거는 월 뭐 몇백 정도 수준 그럼 받는 기존에 거지. 하던 거 연임이니까 저게 어디서 네. 무슨 나타났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연임하면 끝이죠. 네. 네. 야, 그러니까 저거 기사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죠. 드러난 게 아니라 저거는 그냥 그 공단 쪽에서 그냥 연임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 사람 뭐 당에서 뭐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큰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이어져 딱 4.15 총선 이틀 전에 정봉주가 했던 발언 이거 되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이씨, 양씨, 윤씨 너네 선거 때 한 거 무슨 짓을 했더라? 너 나 몰라? 나 정봉주야. 선거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네? 저희는 어느 정도 좀 아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는 것을 정봉주가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 10일, 11일이 사전선거일이었는데 네네. 사전선거가 11일 딱 끝나고 12일 날 방송한 12일 거예요. 날 저녁 방송. 네, 12일 날 방송에서 정봉주가 네. 난 너네가 무슨 짓 했는지 알고 있다. 어떤 짐승 같은 짓을 했는지를 알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이시윤 씨, 양 씨를 지목했는데 네. 그 다음 날 그렇게 뭐 욕한 거를 좀 사과한다고 하면서 이름도 네, 바꿨고요. 윤 씨는 자기가 잘못 얘기했고 김 씨다. 네, 김 씨는 그러고 이제 더불어시민당 14번. 네, 더불어시민당 14번 김모 군이다. 그 더불어시민당 14번 하면 뭐. 네. 근데 한때는 저런 사이였어요. 저런 사이가 있었구나. 왜냐면 그 양정철이 외대 법대를 나왔는데 정봉주가 외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외대 운동권 시절에는 양정철은 정봉주의 아주 정말 까마득한 후배고 뭐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너 뭐 이런 식인데 양정철이 컸다고 하니까 야 너 저기는 보면 뻑하면 너 많이 컸다 그런 걸 자기들끼리 막 해. 손혜원은 또 손혜원대로 양정철 보고 야 양정철 너 많이 컸다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 또.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분열이 나오는 거죠. 네. 서로. 자, 정봉주 트위터 글도 한번 볼까요? 재밌네요 저것도. 트위터 글도 한번 볼까요? 야 이거 보니까 한때는 또 저렇게 가족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는 뭐 2018년 1월 23일 양정철 특집편 해가지고 저 때만 해도 최강욱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양정철도 사실은 얼굴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죠. 저기서는 오히려 정봉주하고 주진우는 뭐 낙곰수로 워낙 알려져 있으니까 저 사진을 올릴 때만 하더라도 양정철과 최강욱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사람들이 예측 못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저기 정봉주만 빼고 나머지 세 사람은 그래도 이번 정권이 들어서서 한 자리씩 하고 이익을 정권의 이득을 맛보는 사람들인데 자기만 빠졌다는 그 소외감 그런 게 있겠죠. 그럼 주진우나 김어준은 방송 그렇게 해가지고 막 600만 원, 1000만 원씩 막 회당 막 이렇게 주면서 정봉주는 안 불러줘요. 그러네 방송사에서 왕따 당했네요. 정봉주는 왕따 당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네서는 슈퍼 여당을 만든 데는 1등 공신이다. 뭐 이런 기사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역할론이 주목된다는데 아무 역할도 없어요 지금. 요거는 바로 선거 끝나고는 양정철 이근영이 제일 큰 공신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장수할지 몰랐죠. 지금은 슈퍼 여당 1등 공신이라기보다는 이번 부정선거를 너무 친하게 해서 정권을 위험하게 만드는 뭐 1등 공적이 됐겠죠. 공적이 된 거, 공적. 그러니까 앞으로 대놓고 이 사람들이 대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왜냐면 우리들이 계속 주목을 할 테니까. 자, 한번 볼까요? 하태경은 저 영상 나오고 나서 또 조용해요. 조용하죠? 조용해요. 선거 얘기는 안 해. 근데 우연히 지금 찍힌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다 000이잖아요. 혼자만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개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찍는 분도 뭘 찍는지 모르셨던 거예요. 그렇죠. 저 때는 그냥 쭈루룩 나오니까 몰랐어요 전혀. 이게 지금 개표 분류기예요? 계속. 네. 배수기가 아니고. 일단은 지금 1번이 계속 찍히는 거예요. 1번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1번이 저게 뭐 100장도 아니고요. 1번만 쭉 올라가잖아요. 유영민만 여기 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사전투표라는 게 중요합니다. 저기가 뭐 다 유영민 가족들이 투표했나? 저 동네에서? 여기 한 표 있네요. 몇 장이 나오냐면 저기 지금 400이라고 써있잖아요. 계속 400장 나오네. 나머지는 전부 0표예요. 400장이 연속으로 나오는데 저게 750장까지 올라갑니다. 야, 아니 저 동네 사람들은 다 유영민 가족들인가 봐. 근데 저걸 이제 저러다가 저 찍는 분도 이제는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중간에 말을 해요. 이거 뭐 왜 이러냐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저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저걸 찍는 분도 뭐라고 하냐면 미리 표 다 분류해놓은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거는 사전투표 하면서 지금 털어서 바로 나온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지금 아직도 하태경은 0표예요. 600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0입니다. 0표입니다.
뭐 하나 나왔네. 박주. 이제 또 사법, 무소속부터 쭈르륵 또 나와요. 이게 말이 안 돼. 저 동네 사람은 다 박주연인가요? 저 후보만 찍으니까? 한 5, 60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태경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하태경 나오기 시작하면 또 하태경만 쫙 나와요. 이제 뭐 단체 인쇄했습니까? 참 이상한데요? 자, 유영민 아직도 돌아가서 또 계속 나오다가 700 한 몇십 표까지 간 다음에 이제 나오죠. 네. 하태경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하태경만 나와. 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찍을 당시에는 이걸 의도하고 찍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또 한 번 선거를 하면 안 되죠. 계속 이루가야죠. 1번, 2번 선별해가지고. 이제 하태경이 조금 나와. 하태경 400표 연속으로 두고 있는 근데 저게 선별을 했다면, 선별을 해놓은 미리 골라놓은 거라면 유영민 나오고 나면 끝나야죠. 근데 무소속 한 번 또 나오다가 다시 또 유영민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하태경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 이미 다 분류해놓은 거를 재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재검사는 분류기로 하도록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개표기는 무슨 사고 났을 때나 2번 돌아가지. 그러니까. 처음 개표하는 겁니다. 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그냥 뭐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찍은 거예요. 예. 역시 분류기죠. 네. 네, 법적 조치는 한꺼번에 해야 돼요. 자, 2번 쭈르르륵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1번이 또 나오고요. 허영 나오기 시작했는데, 허영 나오는데, 숫자가 계속 나오네요. 네. 계속 허영이. 그러니까 허영만, 그러니까 2번이 김진태고 1번이 허영이었죠? 네. 김진태 좀 나오다가 그 다음에 허영 나오기 시작하니까 허영만 쫙 나오는데, 잠깐 김진태 하나 나왔고요. 아니, 저 동네에서 저렇게 몰표가 나올 수 있어요? 참 이상하네요. 역시나 QR코드 있는 거 보니까 사전 투표네요. 네. 4시 60분. 가지고 제대로 못 보셨을 텐데, 저건 정말 중간에 왔다 갔다도 잠깐 해요. 그러나 너무 심하게 허용으로 그냥 한 저 정도 시간이면 거의 100 몇십 표 정도 들어갑니다. 그 왼쪽 상단에 있는 모니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니터 중에서도 왼쪽에 보면 이렇게 멀리 갔다가 이제 줌인을 하죠. 네, 왼쪽에 자, 보면 지금은 2번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2번은 김진태 의원입니다. 네. 근데 1번으로 허영으로 넘어가서 갑니다. 이제 김진태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 이제. 네. 야, 사전 투표입니다. QR코드가 있죠 아래쪽에. 중간에 잠깐 2번 한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 1번입니다. 야, 이 적은데 갑자기 뭐 유령 투표 같이 많은 사전 투표 인원이 더해진 그런 현상이 이번 총선 말고요. 지난 대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네. 대선 때도 있었고 지방선거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번에 부정선거를 하려고 해도 사전에 뭐 예행 연습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있었던 무슨 지방선거라든지 지난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보궐선거 이때도 전부 다 이런 기법들이 사용이 되고 그 모든 노하우를 이번에 쏟아 넣어서 한 것이 이렇게 많은 증거를 남기면서 이 부정선거가 치러진 것이다. 이런 면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지난 선거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뒤에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엄마, 아빠, 옛날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투표로 사람을 뽑았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적인 절차로 우리가 계속 투표를 하고 싶다면 이번에 부정선거에 싹을 잘라야 됩니다.